늦여름의 햇볕은 마을의 지붕 위로 길게 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논에서는 매미 소리가 울리고 들판에는 바람결에 흔들리는 벼 이삭이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평온한 하루였지만 그날 오후 작은 시골 마을은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 술렁이게 된다. 회관 뒤편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골목길. 아이들이 공을 차며 놀다 실수로 찬 공이 풀숲 속으로 들어갔다. 야, 거기 뭐 있어? 앞장서던 아이가 풀을 헤치자 녹슨 금속의 한 귀퉁이가 햇빛에 비쳤다. 그것은 오래된 붉은 우체통이었다. 한때는 마을의 중심을 지키던 듯 듬직하게 서 있었지만 지금은 녹이 슬어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고 페인트는 벗겨져 얼룩덜룩했다. 아이들의 눈에는 그저 쓸모없는 쇳덩어리처럼 보였다. 이거 우체통 아니야? 근데 왜 여기 있지? 회관 앞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듯 우체통을 두드렸다. 덜컹, 덜컹. 낡은 금속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호기심 많은 한 아이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억지로 당겼다. 처음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힘을 주자 삐걱거리며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순간 안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노랗게 빛바랜 봉투 몇 장이 흘러나왔다. 우와, 편지다.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한 아이가 봉투를 주워들고 소리쳤다. 거기에는 1989년, 1992년 같은 오래된 날짜가 찍혀 있었고 주소와 이름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 봉투는 아직 한 번도 뜯기지 않은 상태였다. 아이들은 곧장 회관으로 달려갔다. 편지 나왔어요. 편지가 나왔어.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한 어른들도 아이들이 내민 낡은 봉투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이거 진짜 편지네. 근데 어째서 이런 게 여기에 있었던 거지? 사람들은 호기심과 당혹감으로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손으로 봉투를 매만지며 중얼거렸다. 이 이름 내가 아는 사람이야. 예전에 우리 마을에 살던 분이지. 순식간에 소문은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호기심과 불안이 섞인 얼굴로 회관 뒤편으로 몰려왔다. 낡은 우체통 앞은 어느새 인파로 붐볐다. 할머니 한 분은 손수건으로 땀을 훔치며 말했다. 나도 옛날에 저 우체통에 편지 넣었던 기억이 있어. 그땐 남편한테 보내던 편지였지. 지금은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잠시 숙연해졌다. 누군가는 우체통을 두드리며 말했다. 설마 이 안에 아직 편지가 더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힘을 합쳐 우체통을 기울여 보았다. 안쪽에서 다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철제 벽에 눌려있던 낡은 봉투들이 하나둘 더 흘러나왔다. 총 5통의 편지. 각기 다른 필체, 다른 이름, 다른 주소. 그러나 공통점은 있었다. 모두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전달되지 않은 채 이 낡은 우체통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의문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 이런 일이? 누가 일부러 숨긴 걸까? 아니면 그냥 실수로 남겨진 걸까?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한 방향으로 향했다. 멀리서 굽은 허리를 이끌며 천천히 걸어오는 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느린 걸음으로 사람들 사이로 들어오는 노인. 그는 바로 이 마을에서 평생을 우체부로 살아온 김영호였다. 누군가 조용히 속삭였다. 영호 아저씨라면 이 편지들에 대해 뭔가 아실지도 몰라.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영호의 눈동자가 우체통과 봉투 위에 머무는 순간 그의 얼굴에 잔잔한 파문이 일렁였다. 마치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문이 열리는 듯했다.
김영우, 올해 75. 사람들은 그를 오래도록 영우 아저씨라 불러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자전거에 가득 편지를 싣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던 사람.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골목은 없었고 그의 손이 스치지 않은 집은 거의 없었다. 편지를 기다리던 주민들은 그를 보면 안도했다. 아, 오늘은 소식이 있구나. 그는 단순한 우체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배달하는 존재였다. 영우가 처음 우체부가 되었을 때는 27살이었다. 그는 젊고 건강했고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마다 마을길 위로 희망이 흘러넘쳤다. 당시 마을에는 우체국도 작았고 손으로 분류한 편지들을 무겁게 싣고 다녀야 했다. 결혼 소식이 담긴 청첩장, 서울로 떠난 아들이 보낸 짧은 안부, 군에서 온 흑백 사진 한 장, 때로는 부고 소식까지 모두 그의 손을 거쳐갔다. 그는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꼈다. 나는 단순히 종이를 나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야. 그러나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고 허리는 점점 굽었으며 무릎은 비 오는 날마다 시큰거렸다. 세상도 변했다. 전화가 들어오고 휴대폰이 나오더니 이제는 버튼 하나로 멀리 있는 가족과 목소리를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편지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지키던 작은 우체국은 문을 닫았다. 영호는 은퇴를 맞이했다. 이제부터는 푹 쉬면서 살아도 돼요. 사람들은 위로했지만 그에게 은퇴는 축복이 아니라 공허함이었다. 아내는 몇 해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도시에 살며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았다. 빈집은 고요했고 툇마루에 걸터앉아 담배를 태우는 것이 하루의 전부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관에서의 소란이 그를 불러냈다. 사람들이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수십 년간 전달되지 못한 편지 묶음이었다. 영호는 봉투를 받아들자 숨이 막혔다. 겉봉에 찍힌 소리는 너무도 익숙했다. 분명 자신이 근무하던 시절 자신의 손을 거쳐야 했던 도장이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폭설로 길이 막혀 산길을 넘지 못하던 날, 급히 병원으로 실려가던 어머니, 우체국 창고에 무더기로 쌓여있던 우편물, 그리고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몇몇 봉투들. 설마 그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배달 못된 편지가 왜 여기에 있었던 거지? 혹시 누가 일부러 숨긴 거 아니야? 아니면 영우 아저씨가 그때... 의혹의 시선이 쏠렸다. 영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봉투를 부여잡은 채 손끝이 덜덜 떨렸다. 그는 알 수 없었다. 정말 자신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당시 혼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누락된 것인지.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결과였다. 누군가의 삶에서 가장 절실했던 순간이 이 편지 한 장에 담겨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수십 년 동안 닿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의 양심을 무겁게 짓눌렀다. 밤이 깊도록 그는 편지를 쥔 손을 놓지 못했다. 내가 이걸 전하지 못했다면 내가 누군가의 삶을 바꿔버린 건 아닐까? 자책과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사명이라는 생각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이 편지들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영호는 조용히 다짐했다.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임무라고, 인생의 끝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책임이라고. 사람들은 여전히 웅성거렸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 편지들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낡은 봉투들을 품에 안고 오랜 세월 동안 멈춰있던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김영호의 손끝에서 한 통의 편지가 조심스럽게 펼쳐졌다. 봉투는 바래고 낡아 종이가 금세라도 찢어질 듯 약했다. 겉봉에는 1990년 1월 눈 내리던 어느 겨울의 날짜가 선명히 찍혀 있었다. 편지의 수신인은 이정호라는 이름. 영호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오래된 얼굴 하나가 떠올랐다. 정호는 마을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었다. 당시 22 활기차고 웃음이 많아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는 농사일을 돕다가도 틈만 나면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마을 아이들을 모아 놀아주곤 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 군 입대 영장이 날아온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떠나는 정호를 위해 송별잔치를 열었다. 그날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다녀와서 꼭 이 마을에 문화센터를 짓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책도 읽고 음악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 약속은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러나 그날 이후 정호의 소식은 오랫동안 끊겼다. 김영호는 낡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다. 그리고 속지를 꺼내 펼쳤다. 굵고 또박또박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께 이곳은 춥고 고단하지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훈련으로 힘들지만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녁 후 돌아가면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노래와 책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두 건강히 계십시오. 곧 소식 전하겠습니다. 짧지만 힘 있는 문장이었다.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편지를 읽던 순간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맞아, 정우가 그때 그런 말을 했었지. 그 애는 늘 밝았는데. 하지만 정우는 제대 후 마을에 돌아오지 않았다. 누구도 그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처음에는 도시에 취업했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도 연락은 없었다. 어머니는 매일 우체통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렸지만 편지는 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정우의 존재를 잊어갔다. 어쩔 수 없는 거지.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가는 거야. 그렇게 세월은 흘렀다. 그런데 이제야 드러난 한 통의 편지. 만약 이 편지가 제때 도착했다면 어머니는 조금은 덜 외롭지 않았을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 오래 기억하지 않았을까? 김영호의 눈가가 젖었다. 자신의 손에 남아있던 이 편지가 어쩌면 누군가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을 지켜줄 열쇠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호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 계셨다. 그녀는 아들을 기다리다 마지막 순간까지 창가에 앉아 길을 바라보곤 했다. 이 편지를 손에 쥐었더라면 마지막 눈을 감기 전 조금은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군가는 흐느꼈다. 어쩌다 이런 일이. 김영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손에서 흘려버린 작은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정호의 편지를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한다. 이건 단순히 편지를 전하는 게 아니다. 멈춘 시간을 이어주는 일이다. 그날 밤 영호는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다시 꺼내놓고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수없이 중얼거렸다. 정호야, 미안하다. 그리고 꼭 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마. 김영호의 손이 두 번째 봉투 위에서 잠시 멈췄다. 겉봉의 필체는 굵고 투박했다. 수신인 박수진.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굳이 이름이 필요 없었다. 박정순 굳은 표정의 농부, 원칙에 엄격했던 아버지. 그에겐 언제나 말 대신 한숨이 앞섰다.
영호는 작은 칼로 봉투의 입술을 조심스레 잘랐다. 바스락 오래된 종이가 내는 소리가 방 안 공기를 바꾸었다. 수진아, 아버지다. 그날 내가 문을 박차고 나가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붙잡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몸이 먼저 굳고 마음은 뒤늦게 따라왔다. 공부가 하고 싶다 했지. 나는 농사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뇌었다. 오랜 세월 내게 남은 건 그 말뿐이었다. 그런데 정작 너는 사람이었다. 배신할 리 없는 내 사람이었다. 미안하다, 딸아.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 다만 이 글만은 내게 닿기를 바란다. 짧지 않은 편지였다. 묵직한 문장 사이사이에 말로는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마음이 묻어 있었다. 방 안 어르신들이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동시에 겹쳤다. 정순 영감 그 사람 속정은 깊었지. 근데 그걸 평생 입 밖으로 못 내뱉었어. 그게 화근이었지. 작은 부엌. 냄비에서 김이 오르고 장독대 너머로 저녁 햇살이 기와지붕을 훑고 지나간다. 박수진은 얇은 공책을 펼쳐놓고 있었다. 공책 겉장에는 도시대학 입학 안내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아버지, 저 시험 봤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붙으면 도시로 공부하러 가고 싶어요. 정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툭 소리가 부엌에 박혔다. 노는 누가 보냐? 삼촌네랑 이웃 어르신이 도와주신대요. 방학엔 제가 내려와서. 정수는 말을 자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람이 뿌리를 잊으면 바람에 꺾인다. 그 말은 꾸짖음이라기보다 자신에게 달아놓은 족쇄 같았다. 아버진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다 평생 후회하면요? 아버지처럼. 순간 공기에서 열기가 사라졌다. 정순의 눈빛이 흔들리고 손등의 핏줄이 더 도드라졌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기어이 말했다. 나가라. 문이 쾅 닫혔다. 접시가 달그락 울렸다. 정순의 입술이 천천히 떨렸다. 그러나 그는 끝내 부엌문을 향해 한 발도 떼지 못했다. 회관 의자에 앉아있던 최 할머니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정순이가 우물가로 나와 한참을 서 있더라고.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손등으로 눈만 훔치고 그 손이 참 거칠었지. 김씨 아저씨가 말을 보탰다. 새벽에 밭에 나갔는데 정순 씨가 고랑을 엉망으로 갈아놨더라고. 그 사람 밭일에 빈틈없는 사람인데 그날은 쓸어놓은 눈처럼 또렷했지. 마음이.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몰랐다. 굳은 표정이 사실은 버텨내는 표정이었다는 걸. 영호는 편지를 내려두고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같은 봉투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함께 나왔다. 사서와 밀사이 다시 07 수진이 남긴 주소였을까? 연필로 대충 적은 글씨는 오래된 지도를 넘기듯 희미했다. 수진의 도시에서의 삶을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나 도시에 다녀온 막내 이모의 말로는 수진은 작은 원룸에서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모으며 밤마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했다 했다. 누구에게 기대기도 어려웠고 돌아가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날 부엌 문을 박차고 나올 때 한 번만 뒤돌아봤다면 어땠을까? 아버지가 단단한 등을 벽처럼 세우고 섰지만 사실은 문틀을 꼭 붙들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까? 영호는 편지 속지 끝에서 미세한 연필 자국을 발견했다. 잉크가 아닌 연필로 뭔가를 적었다 지운 흔적. 수진아. 첫 줄은 분명하게 보였지만 그 다음은 흐릿했다. 지우개로 문지른 자국이 종이를 하얗게 일으켜 놓았다. 정수는 글을 잘 쓰지 못했다. 글씨는 굵고 맞춤법은 틀렸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서랍 속 공책을 펼쳤다. 미안이라는 글자를 쓰다가 미에서 멈췄다. 미라는 글자 위에 점을 몇 번이나 찍다가 결국 페이지를 찢었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세대였다. 사과는 약자의 말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던 시대를 등으로 견디며 살아온 사람. 그래서 그는 미에서 멈췄다. 그 멈춤이 한 집안의 시간이 되었다. 그럼 이 편지는 왜? 누군가가 물었다. 왜 우체통에 남아 있었던 거지? 영호의 표정에 그늘이 졌다. 그도 알고 싶었다. 그해 겨울, 폭설과 정전, 손에 쥔 분류표의 엉킴, 그리고 어딘가에서 사라진 몇 장의 봉투들. 모든 단서가 그의 기억 속에서 얼룩처럼 번졌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영호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왜 이 편지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멈췄는지, 그리고 늦었지만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회관에는 묘한 결의가 돌기 시작했다. 수진 씨를 찾아야 해요. 도시에 있는 친척 연락망을 총동원해 봅시다. 옛 학교 졸업록, 주민센터, 교회 명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봅시다.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왔다. 우리도 도와줄게요. 휴대폰으로 찾아볼 수 있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웃음이 났다가 곧 눈시울이 붉어졌다.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한 사람의 안부를 찾는 일. 그것만으로도 이 마을은 이미 어제와 달라졌다. 그날 밤 영호는 집 장롱 앞에 섰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우체국 모자를 꺼내어 먼지를 툭툭 털고 머리에 올려보았다. 거울은 주름 많은 노인의 얼굴을 비췄지만 모자 위로는 젊은 날의 자신이 겹쳐 보였다. 그는 정순의 편지를 책상 위에 펴두고 조용히 한 줄을 덧붙였다. 전달자 김영호 우체부. 지연 사유 조사 중. 수신 확인 예정. 스스로에게 쓰는 업무 메모였다. 평생 몸에 밴 습관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정순 씨, 내가 당신 목까지 뛰어보리다. 아버지들이 못한 말, 내가 전해보리다. 늦은 밤 회관 뒤편. 바람이 스쳐가며 우체통 문을 가볍게 흔들었다. 기익. 낡은 철제 경첩이 내는 소리가 의외로 부드러웠다. 마치 오래도록 닫혀있던 마음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소리 같았다. 달빛 아래 붉은 페인트는 얼룩져 있었지만 그 위에 올려진 작은 손전등의 빛이 사서함 일사이 다시 07이라는 글귀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내일은 저 주소부터 확인해 보자. 영호는 중얼거렸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한 번도 이렇게 뚜렷한 적이 없었다. 영호는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마지막으로 눈길을 주었다. 수진아,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러웠다. 말하지 못한 것을 이제야 말한다. 내가 어디에 있든 부디 밥은 꼭 챙겨 먹고 밤에는 너무 늦게 걷지 말아라. 이 말이라도 내게 닿기를 바란다. 그는 봉투를 가슴에 잠깐 기댔다가 천천히 내려놓았다. 닿게 하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방 안의 사람들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침묵이 곧 합의가 되었다. 김영호는 며칠 밤을 뒤척이다 결심했다.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 편지의 주인들을 찾아야 한다. 그는 편지 묶음을 다시 펼쳐 차례대로 주소를 확인했다. 서울, 대전, 가까운 읍내까지 각기 다른 행선지가 적혀 있었다. 가보자.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전해주자. 낡은 자전거 대신 마을 청년이 빌려준 승합차에 몸을 실었다. 함께 길에 오른 건 마을 사람 2명과 손녀 같은 아이들이었다.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가 그의 마음을 든든하게 받쳐주었다. 읍내 외곽의 한 집.
낡은 기와 지붕 아래 대문은 새로 칠해져 있었지만 그 위에 걸린 이름표는 편지에 적힌 수신인의 것이었다. 영호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다. 조심스럽게 벨을 눌렀다. 잠시 후 중년의 여인이 나왔다. 누구세요? 예, 혹시 여기 신용이 시댁 맞습니까? 저는 예전에 우체부였습니다. 이 편지를. 여인은 봉투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이름은 맞는데 제 아버지 성함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영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손에 들린 봉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여인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다 지난 일인데요. 그리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다음은 대전의 한 골목. 주소를 따라가니 오래된 주택 대신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다. 집원은 바뀌었고 예전 집은 흔적조차 없었다. 혹시 이 근처에 이정호 씨 아시는 분 계십니까? 주변을 헤맸지만 아는 이는 없었다.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답뿐. 편지는 주인을 잃은 채 영호의 손에 다시 돌아왔다. 서울의 한 오래된 골목. 주소에 적힌 집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나온 이는 젊은 남자였다. 여기 윤병철 씨 댁 맞습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인데 근데요, 이게 뭐예요? 영호가 봉투를 내밀자 청년은 잠시 눈을 굴리더니 피식 웃었다. 편지요? 요즘 세상에 편지가 뭐라고. 그 사람이 살아계실 때도 저런 건 관심 없었을걸요. 청년은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영호는 한참이나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 남은 건 더 무거워진 침묵뿐이었다. 해가 기울어가는 고속도로 위, 승합차 안은 조용했다. 아이들은 창밖을 바라보았고 어른들은 말없이 한숨만 내쉬었다. 영호는 속으로 자신을 다그쳤다. 너무 늦은 걸까? 내가 너무 늦게 움직인 걸까? 편지 한 장이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눌렀다. 그는 문득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우체부라는 이름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때 뒷좌석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그래도 편지를 읽어줄 수 있잖아요. 주인에게 못 전해도 우리한테 들려줄 수 있잖아요. 영호는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보았다. 작은 눈빛은 해맑았지만 진지했다. 순간 그의 가슴 속에 미약한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편지가 닿지 못했다면 내가 대신 읽어주면 되지 않나? 밤이 깊도록 회관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편지 묶음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다. 왜 이런 게 지금까지 숨어 있었던 거지? 그냥 단순한 실수일까? 아니면 누가 일부러 감춘 건 아닐까? 의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결국 김영호에게 쏠렸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봉투를 한 장 한 장 쓰다듬었다. 다음 날 영호는 홀로 옛 우체국을 찾아갔다. 문은 이미 낡아 삐걱거렸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한참을 뒤적이다 배달일지를 발견했다. 종이는 눅눅했고 글씨는 희미했지만 알아볼 수 있었다. 1990년 1월 눈보라가 마을을 뒤덮던 그 시기 몇몇 우편물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보류라는 글자였다. 영호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곧 깨달았다. 그 시기 그는 어머니가 위독해 병원에 계셔서 며칠간 자리를 비웠던 것이다. 대신 근무를 맡은 이는 당시 새로 들어온 임시 직원 최우식이었다. 최우식? 당시 25의 젊은 직원으로 성실하다는 말도 있었지만
빈틈이 많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그 친구 서류 잃어버려서 영우 아저씨한테 혼난 적 있잖아.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하나둘 붙었다. 맞아. 늘 허둥대더니 결국 갑자기 도시로 떠나버렸잖아. 그 후로는 아무 소식도 못 들었지. 영호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혹시 우식이가 보낼 편지를 잘못 넣은 건 아닐까? 이미 사용이 중단된 회관 뒤 우체통에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의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졌다. 서투른 손길이 봉투를 잘못된 구멍에 밀어넣고 그 편지는 수십 년 동안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는 그림. 그럼 결국 이건 우식이 잘못이란 거야? 아니, 근본적으로는 관리가 허술했던 탓이지. 사용 중지된 우체통을 방치했으니. 하지만 그때 우체국 책임자는 영우 아저씨 아니었나? 누군가의 목소리가 방안을 가르자 모두의 시선이 다시 영호에게로 향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우식이가 서툴렀다는 걸 알면서도 당시 저는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동정과 이해,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서운함이 함께였다. 영호는 다시 기록을 들여다봤다. 몇몇 편지는 보류라고만 적혀 있었고 그 후 배달 기록은 사라져 있었다. 이건 명백히 행방불명 처리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는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놀랐다. 그럼 수십 년 동안 편지가 주인을 못 찾은 게 그냥 장부한 줄로 끝난 거라고? 그 편지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말이 끝나자 몇몇 이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한 줄의 기록 뒤에 수십 년의 삶과 눈물이 숨어 있었다.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너머 달빛이 방 안을 비추었지만 그의 눈은 무겁게 감기지 않았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꼼꼼했더라면 이 편지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묻히진 않았을 텐데. 죄책감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깨달았다. 지금 이 편지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라는 것을. 회관에 다시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영호는 결심을 밝혔다. 이 편지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의 삶이고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편지들을 모두 앞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멈춰버린 세월을 다시 흐르게 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침묵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동이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고 아이들은 두 손을 꼭 쥔 채 숨을 죽였다. 편지가 열리는 순간 마을의 지난 세월이 함께 열릴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은 곧 다가오고 있었다. 회관의 큰 방, 낡은 조명 아래 마을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앉았다. 손에 들린 편지 묶음은 이제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세월, 눈물, 그리고 멈춰버린 시간들이 들어 있었다. 김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편지는 30년 동안 주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대신 읽겠습니다. 편지의 주인은 군에 간 아들이었다. 낯익은 이름, 그러나 이미 세상을 떠난 이의 이름이었다. 어머니, 오늘 훈련이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저녁하면 꼭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마을 아이들에게 노래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낭독이 끝나자 방 안은 적막해졌다. 구석에 앉은 할머니가 흐느끼며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머니가 그 편지 한 장만 봤어도 그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이번 편지는 박정순의 것이었다.
서툰 글씨가 눈을 아프게 했다. 수진아, 그날 내가 떠나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밟힌다.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어디에 있든 이 말만은 꼭 닿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동시에 숨을 삼켰다. 정순 영감이 저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울음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방 한쪽에 앉은 한 청년이 눈물을 훔쳤다. 그는 도시에서 잠시 내려온 손님이었다. 저 혹시 그 수진이라는 분, 제 어머니일지도 모릅니다. 순간 회가 나는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편지 하나, 또 하나. 각각의 사연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다. 남몰래 떠난 청년의 꿈, 헤어진 연인의 눈물, 형제를 잃은 이의 울부짖음. 읽히는 순간마다 방 안의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마치 세월이 거꾸로 흘러 멈춰있던 목소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 숨쉬는 듯했다. 마지막 편지를 앞에 두고 영호는 한동안 침묵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편지들은 사실 제 잘못으로 멈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자리를 비웠던 사이 대체 근무자가 잘못 넣은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순간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이내 누군가가 말했다. 아니요, 영우 아저씨. 당신은 평생 우리에게 편지를 전해줬습니다. 이 몇 장의 실수보다 당신이 전해준 수많은 마음이 더 큽니다. 다른 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이 편지를 함께 읽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때 뒷자리에서 한 여인이 일어섰다. 저 제 이름이 박수진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정순의 편지를 받아들었다. 편지를 읽는 동안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문장을 읽자 그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아버지, 저도 사실 늘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사람들은 숨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다. 누군가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가슴 위에 올렸다. 그 순간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세대를 잇는 다리, 끊어진 시간을 잇는 다리였다. 누군가 조심스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옛날 정호가 마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던 노래였다. 저 달빛 아래 노래하리. 하나둘 목소리가 더해졌다. 방 안은 눈물과 노랫소리로 가득 찼다. 편지를 통해 흘러나온 목소리가 노래로, 화해로, 따뜻한 울림으로 바뀌어 퍼져나갔다. 김영호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제 임무를 마친 것 같군요. 편지 낭독이 끝난 뒤 회관 안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들은 아직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른들의 눈가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무언가 특별한 일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회관 뒤편의 낡은 우체통을 다시 꺼내왔다. 붉은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문은 삐걱거렸지만 이제 그 우체통은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었다. 청년들은 솔과 사포로 녹을 벗겨냈다. 어르신들은 작은 페인트통을 들고 색을 다시 칠했다. 아이들은 솔깃하게 몰려와 내가 해볼래요 하며 붓을 잡았다. 햇살이 번쩍이는 오후 새빨갛게 단장된 우체통은 마을 앞마당에 당당히 세워졌다. 그 위에는 작은 현판이 붙었다. 잊혀진 우체통, 다시 이어진 마음.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종이를 꺼내어 펜을 들었다. 누구는 도시로 나간 아들에게, 누구는 이미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또 누구는 옆자리에 앉은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아이들도 장난스레 그림 편지를 넣었다.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아빠 다음 주말엔 꼭 와요. 김영호도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단단했다. 사랑하는 아내 순애. 당신이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되었군요. 오늘 나는 마지막 임무를 마쳤습니다. 전하지 못한 편지들을 읽어드렸고 멈춰있던 시간들을 다시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나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당신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날 지켜봐 주겠지요? 그는 편지를 접어 우체통에 넣었다. 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표정은 환하게 빛났다. 우체통 앞에는 세대가 함께 모였다. 흰머리의 노인부터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한 줄로 서서 편지를 넣었다. 이게 진짜 우체국이지. 어떤 이는 웃으며 말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마음을 전하는 일은 변하지 않아.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다. 우리도 크면 계속 편지 쓸 거예요. 마을의 공기는 눈물과 웃음이 뒤섞여 한층 따뜻해졌다. 해가 저물 무렵 영호는 우체통 앞에 홀로 섰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새로 칠해진 우체통이 반짝였다. 그는 모자를 벗어 가슴에 얹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평생 편지를 전한 사람이었다. 오늘 그 사명을 마친 것 같다. 하지만 이 우체통은 앞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줄 것이다. 내가 없어도 이 마을은 편지를 잊지 않을 것이다. 바람이 불어와 우체통의 문을 살짝 흔들었다. 끼익 소리는 마치 대답처럼 들렸다. 몇 달 뒤 도시 신문에는 작은 기사가 실렸다. 작은 시골 마을, 잊혀진 우체통 부활 세대를 잇는 감동. 기사를 본 사람들은 하나둘 마을을 찾아왔다. 저도 여기에 편지를 넣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이 우체통은 모두의 것이니까요. 우체통은 더 이상 과거의 잔해가 아니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로 거듭나고 있었다. 김영호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편지는 사람의 마음이고 사랑이고 약속이다. 그 마음을 잊지 않는 한 이 우체통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지고 노을빛이 우체통을 붉게 물들였다. 그 빛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눈가도 은은히 빛났다. 그리고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지며 한 줄 문장이 뜬다. 편지 한 장은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